청취자님, 만약에 수백억 원을 들여서 30년 된 낡은 집을 최고급으로 리모델링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뭐 최신식으로 인테리어를 싹 바꾸는 거겠죠. 맞아요. 겉은 진짜 화려한 스마트 홈인데 그 정작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다 낡은 수도관이나 보일러는 그냥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면 어떠시겠어요? 믿어주시나요? 그건 겉만 번지르르 하지 완전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결정이네요. 그렇죠. 아니 누가 그런 결정을 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호주 정부가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잠수함을 두고 정확히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콜린스급 잠수함 수명 연장 사업 얘기시군요. 네, 맞습니다. 도대체 바닷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런 황당해 보이는 결정이 내려진 걸까요?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흥미로운 딜레마에서 출발합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로 시작해 주셨네요. 오늘 저희 테이블 위에 놓인 세 가지 핵심 자료들이 있잖아요. 호주의 잠수함 현대화 사업 축소 보도, 그리고 방산 기업 로키드 마틴의 오커스 파트너 선정 소식, 마지막으로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의 스펙 변경. 네, 이렇게 세 가지죠. 네, 겉보기엔 그냥 각기 다른 무기 뉴스 같지만 사실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뉴스를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지정학적 동맹의 재편이 전 세계 바닷속 지형을 어떻게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어느 나라가 무슨 무기를 샀네 팔았네 하는 표면적인 이야기를 넘어설 겁니다. 거대한 수중 체스 게임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파헤쳐 볼 텐데요. 네, 굉장히 스케일이 큰 이야기죠. 그리고 이 판 위에서 이른바 K방산, 그러니까 한국 조선업계가 마주한 엄청난 기회와 차가운 위협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먼저 논란의 중심인 호주로 한번 가보죠. 호주 국방부가 주력 디젤 잠수함인 콜린스급 6척의 수명 연장 사업, 이른바 롯데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업이죠. 근데 이게 당초 40억 호주 달러 수준이던 예산이 무려 1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6조 6천억 원으로 폭등했거든요. 와, 3배 가까이 뛴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도 정작 잠수함의 심장인 디젤 엔진과 발전기 교체는 전격 백지화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나 무기 체계만 싹 바꾸고 낡은 엔진을 그대로 쓴다는 건데 도대체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겁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이 결정의 배경에는 미 해군 관료 출신인 글로리아 발데지라는 분이 수행한 비밀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비밀 조사가 있었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호주의 고육지책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잠수함의 배를 갈라서 새로운 엔진을 집어넣는 작업 자체의 기술적 위험도와 시간 때문이거든요. 배를 가른다고요? 말만 들어도 대공사인데요? 그렇죠. 잠수함은 심해 엄청난 수압을 견디기 위해서 거대한 고장력 강철 원통, 그러니까 내압 선체로 완전히 밀폐되어 있습니다. 물이 한 방울도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엔진을 교체하려면 이 두꺼운 선체를 물리적으로 톱질하듯 절단해야 합니다. 기존의 거대한 장비를 빼내고 새 엔진을 넣은 뒤에 다시 용접해서 심해 압력을 견디도록 완벽하게 복원하고 검증해야 하거든요. 와, 진짜 단순히 뚜껑 열고 엔진 쓱 갈아 끼우는 그런 수준이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그 과정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초고난도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선체를 자르는 순간 구조적인 안전성이 훼손될 위험도 있고 그걸 복구하는 데 시간도 너무 뺏기니까 차라리 무기 시스템만 업그레이드해서 10년을 더 억지로 버티겠다. 이런 계산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최초 취역 기준으로 보면 25년에서 30년이 된 HMS 팜콘 같은 노후 함정들을 무려 2040년대까지 현역으로 굴려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2040년대요? 와, 진짜 노인학대 수준인데요. 그러니까요. 엔진 교체를 포기하면 오히려 전체 수리 공정은 좀 단축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 겁니다. 제임스 패터슨 같은 호주 야당 의원들이 투명성이 부족하다면서 강하게 비판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은밀성이 생명인 잠수함이 막 낡은 엔진 소름을 달달달 내면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애초에 호주는 왜 2040년대까지 이 다 낡은 잠수함을 붙들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건가요?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호주가 스스로 선택한 동맹의 대가, 즉 오커스 체제로의 전환이 낳은 전력 공백 때문입니다. 오커스? 미국, 영국, 호주 3국 동맹이요?
네, 원래 호주는 프랑스와 맺었던 디젤 잠수함 계약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뱃머리를 돌려서 미영과 함께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네, 당시 프랑스가 엄청 분노했었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타임라인입니다.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은 아무리 빨라도 2030년대에나 들어오고요. 호주가 자체 건조할 오커스급 잠수함은 2040년대에나 실전 배치가 가능합니다. 세상에, 그럼 당장 지금부터 2030년대까지는 누가 바다를 지키나요? 그게 문제죠. 프랑스 잠수함이 원래 메워줬어야 할 근 10년 이상의 바다가 완전히 텅 비어버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핵 잠수함이라는 어떤 궁극의 무기를 얻으려고 기다리는 동안 정작 당정 앞마당을 지킬 전력이 빈약해진 거네요. 자, 이 상황을 하나씩 짚어보죠. 바로 이 전력 공백의 위기, 이 다급한 시간표 속에서 바로 한국 방산업계가 치고 들어갈 틈새가 열리는 거군요. 네, 현 상황에서 가장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한국 조선업계의 역량입니다. 호주의 전력 공백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당장 실전에서 검증된 고성능 재래식 잠수함을 엄청나게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필요한 거죠. 아하, 거기서 한화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하는 3,000톤급 장보고 3 대형 잠수함이 부각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순히 잠수함의 성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한 내 인도, 즉 온타임 딜리버리라는 압도적인 건조 속도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엔 물건 샀으면 납기 맞추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 방위산업처럼 복잡한 분야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모양이죠. 방산 분야에서는 일정 지연은 거의 디폴트, 그러니까 상수로 취급될 정도거든요. 근데 한국은 예외입니다. 아, 한국은 다르군요. 비결이 뭔가요? 한국 조선소들은 선박을 거대한 블록 단위로 나누어서 동시에 제작한 다음에 나중에 레고처럼 쫙 조립하는 모듈식 블록 건조 공법을 쓰고요. 또 설계와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동시공학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축해놨습니다. 야, 설계하면서 동시에 부품을 만든다는 거네요. 진짜 빠를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호주의 그 로테 초도함 개량 작업이 예상보다 지연돼서 안보 위기감이 고조된다면 호주 정부가 이 압도적인 납기 능력을 가진 한국 잠수함 도입을 긴급하게 검토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속도전에서는 확실히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되게 긍정적인 전망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샴페인을 터뜨리긴 이릅니다. 오늘 테이블 위에 놓인 두 번째 자료가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장벽을 하나 제시하거든요. 아, 로키드 마틴 얘기로 넘어가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미국 최대 방산기업인 로키드 마틴이 호주의 버주니아급 핵잠수함 전투체계 통합전략 파트너로 공식 선정됐다는 뉴스입니다. 이게 왜 장벽이 되는 건가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이 뉴스가 단순한 기업의 수주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키드 마틴은 미 해군 잠수함을 무려 60년간 지원해온 핵심 파트너거든요. 60년이요? 와, 뼈대 있는 파트너네요. 네, 게다가 이들은 호주 현지에서 호주군 스스로 시스템을 운용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이미 훈련된 핵심 인력 140명 이상을 구축함 등에 투입하면서 기반을 아주 단단하게 다져왔습니다. 아, 이미 호주에 들어가서 털을 다 닦아놨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서호주 퍼스 인근에 구축될 잠수함 순환 전략 웨스트 지원에도 즉각 착수하거든요. 즉, 이건 미국, 영국, 호주 이 세 나라가 완벽하게 상호 운용이 가능한 완전 동일한 잠수함 전투 생태계를 인도 태평양 바닷속에 쫙 깔아버리겠다는 선언인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걸 일상적인 비유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오커스 동맹은 바닷속에서 자기들만의 아주 견고한 애플 iOS 같은 폐쇄적인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iOS 아주 딱 맞는 비유네요. 호주 해군하고 미 해군이 막 실시간으로 표적 데이터를 에어드롭처럼 공유하고 완벽한 동기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국산 잠수함이 아무리 성능이 좋고 빨리 만들어진다고 해도 말하자면 가장 빠르고 튼튼한 최신형 안드로이드 기기일 텐데 과연 오커스가 구축하는 이 철저한 iOS 생태계에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카톡도 안 깔리는 거 아니에요? 하하, 안드로이드 기기. 그 비유가 지금 K방산이 마주한 본질적인 한계를 너무나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솔직히 그 질문이 정확히 한국 방산업계의 가장 큰 장벽입니다. 아, 역시 쉽지 않군요. 네, 실제로 그 수중 전투망에 제3국의 시스템이 섞여 들어오는 걸 원천 차단하는 거대한 방화벽이 존재하거든요.
그게 바로 미국의 국제무기 거래 규정, 이른바 ITAR입니다. 아이타요? 이름부터 되게 엄격해 보이네요. 미국은 최고 등급의 군사기밀이나 통신 네트워크가 비오커스 국가, 즉 자기들 핵심 동맹이 아닌 국가의 플랫폼에 연동되는 걸 극도로 경계합니다. 보안이 생명이니까 당연하겠죠. 게다가 호주 정부 특유의 자국 내에 건조, 즉 소버린 빌드 정책도 무시 못하고요. 또 오커스 체제 자체가 가진 강력한 핵잠수함 우선유의 기조까지 겹치면 한국이 단순히 배를 빨리 잘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이 깐깐한 생태계에 진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와, 이거 듣고 보니까 철옹성인데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줄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이 불리한 게임을 어떻게 돌파해야 합니까? 전면전보다는 뭔가 우회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시야를 호주에서 저기 북미로 좀 넓혀야 합니다. 북미요. 아, 미국으로 바로 가나요? 미국 바로 위, 캐나다입니다. 바로 6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인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CPSP를 공략해야 합니다. 65조 원이요? 와,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네요. 근데 캐나다는 왜요? 캐나다는 지리적으로는 호주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미국 주도의 최고급 영어권 첩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의 핵심 국가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역시 현재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들이 너무 낡아서 2030년대 중반이면 심각한 전력 공백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아, 파이브 아이즈. 그러니까 오커스의 그 iOS 생태계와 본질적으로 궤를 같이 하는 동맹국 내부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는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게다가 지금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는 게 정작 맏형인 미국조차 자국 조선소의 인력 부족이란 설비 한계 때문에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 건조 속도가 계획보다 한참 뒤처지고 있어요. 아, 미국도 자기들 코가 석자군요. 맞아요. 이대로면 호주에 넘겨주기로 약속한 잠수함 인도 일정마저 위협받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동맹국들 전반에 걸쳐서 건조 지연 현상이 심화될수록 납기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한국의 협상력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아하, 틈새가 명확해지네요. 네, 만약 한국이 캐나다 CPSP 수주에 성공해서 파이브 아이즈의 까다로운 작전 요구 성능을 완벽히 충족시킨다면 이건 오커스 생태계로 진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우회로이자 보증 수표를 얻는 셈이 됩니다. 와, 65조 원짜리 시장을 잡으면서 동시에 오커스 입창권까지 따내는 거네요.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장면을 한 번 더 전환해 보겠습니다. 청취자님, 넓고 깊은 인도태평양에서 아주 좁고 얕은 발트해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아, 이제 유럽이군요. 네, 여기서 우리의 세 번째 재료가 등장합니다. 동맹의 확장이 바다의 생존 공식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친 아주 흥미로운 사례인데요. 바로 폴란드 해군의 오르카 프로젝트 작전 요구 성능 변경입니다. 폴란드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폴란드 총참모부가 최근 새로운 잠수함 도입 스펙을 조정했는데 아주 상징적인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변화죠? 기존에는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수직 발사관, 즉 VLS를 이용한 독자적인 장거리 순항미사일 타격 능력이 무조건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아,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꽝 쏘는 그 막강한 무장력이요? 네, 그런데 이 필수 요건을 후순위 옵션으로 확 밀어내버렸습니다. 크리시토프 지엘스키 폴란드군 부참모장이 그 이유를 직접 설명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었습니다. 아, 북유럽의 그 오랜 중립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나토에 합류한 그 지정학적 사건이요? 근데 그게 잠수함 스펙보드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되게 쉽습니다. 핀란드랑 스웨덴이 합류하면서 발트해는 사실상 나토 회원국들로 빙 둘러싸인 나토의 호수, 즉 내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삥 둘러서 다 같은 편이 된 거군요. 맞아요. 과거의 폴란드는 만약 러시아 해군과 전면전이 벌어지면 홀로 발트해에서 장거리 타격 자산을 운용해서 억제력을 발휘해야 했어요. 혼자서 막아내야 하니까 당연히 크고 강력한 잠수함이 필요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든든한 나토 연합 해군이 발트해를 완벽하게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폴란드가 값비싼 대형 잠수함을 띄워서 독자적인 전략 타격 임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확 줄어든 겁니다. 대신 전혀 다른 형태의 안보 위협이 부상했습니다. 전면전의 위험이 줄었다면 어떤 새로운 위협이 폴란드의 1순위가 된 건가요? 바로 수중이 인프라를 겨냥한 하이브리드 위협입니다.
청취자님들도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최근 발트해에서 발생한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건이나 해저 방 케이블 훼손 사건 같은 것들이요. 아, 누군가 몰래 바닷속에 들어와서 끊어버린 그 사건이요? 네, 발트해는 평균 수심이 50m 남짓수로 아주 얕습니다. 그리고 염도도 낮아서 소음 탐지가 굉장히 까다로운 환경이거든요. 50m면 진짜 얕네요. 이런 환경에서는 덩치가 산만한 대형 잠수함보다는 아주 작고 조용하게 연안을 누비면서 적의 특수작전을 감시할 수 있는 중소형 잠수함이 훨씬 유리합니다. 해저 인프라 방어라는 아주 시급한 임무가 결과적으로 잠수함의 덩치를 확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이 자랑하던 그 압도적 무장력을 갖춘 3,000톤급 대형 잠수함의 매력이 발트해에서는 확 떨어졌다는 뜻이군요. 객관적으로 불리해진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지금 폴란드가 이미 스웨덴 사부의 A26형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삼았고요. 독일 티센크로프의 212개월 같은 유럽형 중소형 잠수함들이 완벽한 홈그라운드 이점을 주게 된 판세거든요. 와, 첩첩산중이네요. 호주에서는 쫓겨나고 오커스는 문을 잠그고 폴란드는 작고 가벼운 것만 참는 상황이잖아요. 한국은 이 불리한 게임을 도대체 어떻게 뒤집을 수 있습니까? 반격의 카드가 남아있긴 한가요?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건 맞지만 반격의 카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핵심은 폴란드가 겪고 있는 아주 극심한 전력 공백입니다. 현재 폴란드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이 딱 한 척인데 그것도 40년 된 구소련제 킬로급입니다. 40년 된 잠수함 딱 한 척이요? 거의 박물관에 가야 할 수준이네요. 사실상 수중작전 능력이 소멸 직전인 거죠. 스웨덴이 2027년에 자국의 중고 잠수함을 먼저 임대해주고 2030년에 새 잠수함을 주겠다는 패키지로 지금 유리한 고지를 점하긴 했는데요. 네, 조건이 좋아 보이네요. 하지만 방산 계약 특성상 기술 이전 조건이나 현지 산업 협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삐걱거리고 지연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아, 여기서 또 한 번 시간이 등장하네요. 아까 호주나 캐나다에서 논의했던 그 납기 준수 능력, 온타임 딜리버리가 폴란드에서도 유효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폴란드의 요구사항과 발트해의 얕은 수심에 딱 맞춘 2,000톤급 이하의 중소형 파생 모델 설계안을 이미 기민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 고객 맞춤형으로 발빠르게 움직였군요. 네, 거기에다가 폴란드 정부가 가장 강하게 열망하는 조건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폴란드 현지 조선소에서 공동 생산을 하고 전면적인 잠수함 건조 기술 이전을 해달라는 건데 한국이 이 패키지를 묶어서 강력하게 역공을 펼쳐야 합니다. 스웨덴의 제안이 일정상 조금이라도 지연되는 순간 한국의 그 빠르고 확실한 기술 협력 카드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정말 흥미진진한 수싸움이네요. 자,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테이블 위에 놓였던 세 가지 자료들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호주가 낡은 엔진을 억지로 품고 2040년대까지 버티려는 고육지책. 네, 전력 공백 때문이었죠. 그리고 로키드 마틴을 필두로 철저하게 동일한 시스템으로 결속하는 오커스의 그 폐쇄적인 수중 전투망. 바닷속의 iOS 생태계라고 비유해 주셨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폴란드의 작전 요구 스펙을 대형에서 소형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나비 효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완벽한 요약이네요. 이 일련의 사건들은 동맹의 재편이라는 키워드가 바닷속의 작전 환경과 무기 기준을 근본적으로 뒤엎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가 빚어낸 전력 공백과 시간의 부족이라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한국 방산업계가 치열한 체스 게임을 벌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히 먼 나라에서 무기 사고 파는 쇼핑 뉴스가 아닙니다. 발트의 광케이블 폭발 사건에서 보셨듯이 이 65원에 달하는 예산이 움직이는 거대한 수중시장은요, 결국 청취자님이 매일 사용하시는 인터넷망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이 직결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중요하고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제기됩니다. 청취자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는 동맹의 변화가 바다를 어떻게 쪼개고 묶는지 봤습니다. 네, 발트해는 나토의 내해가 됐고요. 인도태평양은 오커스 중심의 전투망으로 강력하게 결속되고 있죠. 그렇다면 미래의 바다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글쎄요. 지금처럼 각 진영이 똘똘 뭉쳐서 방화벽을 친다면 바닷속 지형도 완전히 양분되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혹시 육지에서 인터넷망이 각국의 규제로 쪼개지는 스플린터넷 형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미국, 중국, 유럽이 각자 안보나 데이터 규제 명목으로 장벽을 치면서 인터넷이 파편화되는 현상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전 세계의 깊은 바닷속 역시 마찬가지로 이 스플린터넷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영해의 구분을 넘어서 서로 호환조차 되지 않는 각 동맹들만의 폐쇄적인 수중 운영체제들로 완전히 분단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와, 분단된 바다의 시대라. 네, 오커스라는 거대한 iOS와 또 다른 진영의 시스템이 수중에서 정보의 벽을 치고 대치하는 거죠. 그 단절된 바닷속에서 한국이라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과연 누구와 어떻게 연결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정말 묵직하고 깊이 고민해볼 만한 화두네요. 수백억을 들여서 겉은 최고급 스마트홈으로 꾸미면서도 낡은 수도관은 바꾸지 못했던 호주의 그 황당한 딜레마가 다시금 떠오릅니다. 세계 각국이 동맹이라는 거대한 집을 수리하고 재편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바닷속의 파이프라인과 운영체제들은 지금 각자의 생태계에 맞춰 철저히 단절된 채로 새롭게 깔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운 변화죠.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마지막에 던진 이 질문, 수중 운영체제의 분단이라는 새로운 바다의 지형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서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꼭 씹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심층 탐구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